이번 영상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중 제4장 과학혁명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공백의 첫 단장. 약 250만 년 전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류. 그 중에서도 사피엔스라는 한 종이 형제 종들을 모두 멸종시키며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지혁명, 농업혁명을 거쳐 제국의 형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국들은 서서히 몸집을 불리면서 권력과 자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나라들은 이 권력과 자본을 과학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눈부시게 성장하는 과학기술. 우리는 이제 이 과학기술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게 됐고 지구 자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과학이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왜 특정 지역에서 먼저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현재까지 과학이 지구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경이롭고도 두려운 과학의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250만 년 인류의 대서사시가 담겨있는 책 사피엔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사피엔스의 마지막 장인 과학혁명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정말 길었죠. 이 과학혁명 시대는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난 후인 약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이 과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250만 년을 지구에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 250만 년의 역사보다 이 최근 500년 사이에 바뀐 게 더 많을 정도로 이 시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왜 눈 감았다 뜨면은 세상이 변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근래의 500년이라는 시기가 바로 딱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과학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력, 자원, 연구, 끊임없이 돌고 도는 무한의 고리. 자, 과학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제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면 법률이나 정치, 이념이나 종교 같은 수많은 허구 아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커진 제국들은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점점 더 불려나가기 때문에 한 곳에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배층들은 이렇게 모여든 권력과 자본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나 권력을 점점 과학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먼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 즉, 이들은 이러한 투자가 자신들에게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드디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믿게 된 거죠. 그들의 이런 호기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이 호기심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틀린 걸 수도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그 새로운 지식으로 새 힘과 새 기술을 얻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생긴 이 빈 공간을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바로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만약에 지도를 그리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하게 그냥 그려넣고 완성시켜 버립니다.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대륙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가 그 잘못된 지도를 믿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동아시아를 찾겠다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보고 있는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한 7,000km만 가면 일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쭉 가다 보니까 완전히 처음 보는 이상한 대륙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콜럼버스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중세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대륙이 새 대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냥 내가 어디를 가다가 좀 작은 섬에 도착했구나. 그냥 인도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은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 사실을 후대에 와서 알게 된 사람은 이탈리아의 선원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에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틀린 거일 수도 있고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지도의 모양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모양으로 막 그려놨었던 지도들을 이제는 아는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비워두게 됩니다. 즉,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요만큼이다. 나머지 이만큼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빈 공간, 무지의 공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을 탐험하기 위해서 각 제국들은 더 적극적으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사람들의 배에는 선원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학자들이 전부 대거 합승하기 시작합니다. 지리학자, 식물학자, 언어학자, 기후학자들이 모두 함께 새 섬에 가서 섬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필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을까? 동양과 서양, 정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자, 유럽 각국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맹렬하게 다른 나라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목으로 권력과 자본, 과학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유럽은 이 순환의 고리를 타고 점점 더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권력으로 자원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자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 과학을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다시 권력을 얻고 다시 자본을 투입하고 이러한 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자, 그런데 이런 맹렬한 발전이 왜 하필 서양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요? 당시 동양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양이 서양보다 기술력이 낮아서 그렇게 먼 곳까지 대규모 함선을 보낼 수가 없었나 보다.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당시 동양과 서양의 기술 수준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정화제독이라는 사람은 약 7번에 걸쳐서 인도양까지 대규모 함선을 끌고 나갔다 돌아왔다고 해요. 이 함선은 콜럼버스의 함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즉, 동서양 격차의 원인이 기술력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바로 정복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양의 함대가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굳이 새로운 땅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생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과 야망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한 나라들에만 한정되어 있었지 먼 땅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양의 함대가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서양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이 땅은 바로 우리 땅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새로운 땅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원주민 지배자를 감금하거나 원주민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서양인들은 함께 배에 태우고 갔었던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민지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주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들은 모두 제국의 왕의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원주민들 그 자체의 인력도 제국의 왕이 소유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국이 몸집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당시 유럽의 지배층들이나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함대나 과학에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더 큰 자원으로 돌아오는구나. 와, 이거 완전 노다지구나. 더 투자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탐욕은 끝도 없이 커져갑니다. 자본을 투자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유럽인들은 점점 자신의 자본과 권력을 과학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만 하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일종의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했던 함선이 항해를 나갔다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난파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함선에 투자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투자자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이러한 손실의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투자하는 형식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합자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제국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국시대에는 미지의 땅이나 함선 등에 투자됐던 이런 권력이나 자본들이 제국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서양인들은 이미 투자나 신용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그 가치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자유시장이나 자본주의의 적응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후 제국주의와 과학의 발전 뒤에는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 뒤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인력과 자원을 획득하고 거대해지고 기계화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물론 빛나는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겪게 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큰 전쟁, 그리고 인간성의 말살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왔었죠. 이 과학혁명이라는 장 후반부에 가서 유발 하라리는 자본주의와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인류와 인류의 발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찰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현 주소에 대한 굉장히 냉철하고 대범한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유발 하라리가 언급하는 철학적인 질문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본주의로 얻어진 경제적 이득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가? 지구의 원자재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늘었는데도 사람들은 왜 에너지 고갈을 두려워할까? 산업혁명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했을까? 산업화로 인해 동식물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인간은 얼마나 소비지상주의에 빠져 있을까? 행복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 행복은 자기 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발전한 생명공학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인가? 제가 되게 많이 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문이 많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의 후반부는 질문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특히 개체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구 전체의 행복을 평가할 때 오로지 상류층이나 유럽인이나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류만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일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과연 이렇게 반복된 혁명들로 우리는 행복해졌을까? 우리가 행복을 고려할 때 얼마나 다양한 개체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은 인간과 생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흔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유발 하라리는 이런 문장으로 이 사피엔스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문장으로 본문을 마친 후 후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네, 여기까지.
인류의 250만 년 역사를 압축한 최고의 인문서적 사피엔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길고 나름대로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썼던 그 마지막 단락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막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 미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피엔스의 후속작인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인류 3부작을 순서대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 사피엔스가 정말 인생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고 요약하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그렇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또 새로운 책들을 담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